아, 인사해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16 국가직 국어 해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소감을 좀 얘기하고 한 문제씩 면밀히 검토하겠어요. 철저히 분석할 텐데 주목. 시험은 이미 받고 지나간 시험이지만 우리가 이 시험은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직 시험은 공시의 모든 시험의 기준이에요. 표준이고요. 앞으로의 방향 제시가 국가직 시험에서 이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직렬 시험이 다 국가직을 따라합니다. 국가직이 모든 시험의 기준,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나머지 시험도 대비가 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국가직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세한 해설지는 제가 별도로 첨부 파일로 올렸고 또 우리 실강 듣는 사람들 나눠드렸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해설지는 참고하시고요. 설명을 잘 듣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난이도는 전년도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전년도보다는 좀 어려웠고, 물론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자. 문제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대세예요. 한자가 직접적으로는 세 문제인데, 또 간접적으로 문학도 사실 한 문제, 한자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세 문제, 네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자 문제가 원래 국가직에서 한자 문제는 한자 성어만 나왔었는데 이제 한자 성어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의 표기 구별도 있었고요. 한자 어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고 또 그 한자 문제가 또 문제가 결국은 어려웠어요. 난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한자 문제가 전체적인 변별력을 갈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능화가 진행되는 게 아주 가속도를 밟았어요. 그래서 국어 문제가 수능 문제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국가직 시험은 더욱더 이런 것이 뚜렷해지는 그런 추세가 보였고 이제는 어느 한 영역만 예를 들어서 문법만 잘해야 되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전 영역에 골고루 출제가 되고 전 범위를 다 전반적인 국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수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능 여러분은 이제 언어 영역 세대죠. 수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비문학, 독해. 이게 이제 수능의 5개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시험 본 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문법이 6문항 출제됐어요. 좀 많이 줄었어요. 물론 국가직은 문법이 그렇게 다른 직렬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건 사실이었어요. 전년도도 7문항, 8문항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직렬에서는 문법이 지난 사회복지직에서도 10문항, 경찰직에서는 무려 12문항, 전년도 지방직구급에서도 9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원래 국가직은 문법은 좀 적게 나와요. 6문항 출제됐고요. 이번에 아주 비약적인 부분이 문학에서 5문항이 출제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가직은 3년 연속 문학이 3문항으로 고정돼서 출제됐는데 2문항이 늘어서 문학이 5문항이나 출제가 돼서 문학 비중도 이제 국가직에서 비중이 늘어났고 독해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비문학 독해는 3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례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국가직은 원래 비문학 독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년도에도 6문항, 그 전년도에도 5문항, 5, 6씩 비문학 독해가 초강세를 띠고 있었는데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대신 그 비문학 독해 문제가 이제 문학과 한자 문제로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고유어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자 문제가 2문항이 출제가 돼서 어휘하고 한자가 3문항인데, 한자는 직접적인 건 2문항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한자는 사실 4문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류상으로는 한자 하나의 문법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도 한자 문제였고, 분류상으로는 문학 문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도 한자 능력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자가 아주 초강세를 떴다는 사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합법과 장문 영역, 비문학의 합법과 장문 영역에서 이 합법이 2문항 나왔어요. 장문이 1문항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역시 수능의 합법 장문 이런 것들이 공식에 반영된 수능화의 그런 반증이다, 입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 형태, 신경향의 합법 2문제, 말하기 특징, 대화 전개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화법의 대화의 경륜을 묻는 문제. 사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나름대로 좀 소름 끼쳤던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마지막 문제였어요. 20번 문제, 화법 문제, 대화의 경륜을 묻는 문제였는데 좀 짜릿했어요. 제 나름대로 아주 짜릿함을 느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시 가르치는 국어선생님들 그거 수업한 사람 없어요. 기본서 찾아보면 대화의 경륜 어느 책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책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문학 시간에 화법 대화의 경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거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도 했어요. 슬픈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딱 나왔네요. 이번에 국가직에 대화의 경륜이 나와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름이 쫙 끼쳤는데 좀 보람도 있었고요. 아무튼 합법 장문이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6문항, 5문항, 3문항, 3문항,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전체 20문항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난이도를 변별력을 가졌던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좀 제가 찍어드릴게요. 표시를 좀 해보세요. 이 책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문제 표시하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 분류상으로는 문법에 단어의 의미관계 묻는 문제인데 사실 한자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 단어들이 다 낯선 그런 단어였었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문법 문제였는데 16번 문제,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도 한자의 표기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어렵고, 비문학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6번 문제를 의외로 틀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독해 6번 문제, 비문학 6번 문제에서 틀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문제가 많이 틀린 수험생들이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를 일단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문법과 주목, 문법과 문학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고, 한자가 조금 어려웠고, 한자가, 그리고 화법과 장문이라는 기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신경향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외래 표기법 문제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죠. 제가 국가직 문제풀이 대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외래어 표기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는 거의 99% 나올 것이다. 제가 예견을 했는데 외래어 표기 올해는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다 무난한 것들이었어요. 기본서를 봤으면 더 많이 풀이를 했던 것들이었죠. 플래시, 툭 하면 나오는 거죠. 플래시, 맞죠? 예, F는 피읍으로 표기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 프레시, 맞죠? 이거 뭐, 후레시, 이렇게도 안 되고, 후라시, 이런 것도 안 되죠. 2번이 새우를 얘기하죠. 슈림프가 아니라 슈입니다. 슈림프입니다. 슈림프. SH가 자음 R 앞에서 슈가 되는 거잖아요. 슈림프가 돼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어문 규정 특강할 때도, 문법 특강할 때도 새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심지어 농담으로 슈림프 피자 뭐 이런 것도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도 했었는데 나왔네요. 그렇죠? 요번에 뭐 오수개설입니다만 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이런 게시판에 뭐 댓글들이 시험 당일날 많이 달렸다고 그러더라고. 도미노 피자는 아직도 시림프 피자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이 새끼들 니네 때문에 나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댓글 단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공시생이라면 공무원시험 국가직정도 시험 볼 정도 됐으면 슈림프는 아셔야죠. 그거 왜 도미노 피자 탓합니까? 뭐 그런 거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탓할 필요 없고요. 슈림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맞죠? 프레젠테이션. 의외로 3번에서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프리젠테이션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프리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맞고요. 유턴은 뭐 쉬웠고요. 답은 2번입니다. 슈림프였습니다. 2번 문제, 문법 문제입니다. 보조사, 역시 국가직은 품사 쪽이 출제가 잘 되는데 이번에는 보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주목.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사에는 세 가지 뭐가 있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중에 보조사 나왔어요. 1번이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나왔는데 주목. 이것도 제가 기본반 강의 시간에 무지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은는 대표적인 보조사다. 은는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첫째, 화제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이다. 이럴 때 는, 이런 게 이제 화제 제시하는 보조사, 은는이에요.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조를 나타낸다. 어떤 차이, 대조를 나타낸다. 대조,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기능이 있죠. 세 번째는 강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조할 때 쓰이는 보조사 은는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은는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의 기능이에요. 근데 밑에가 대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대조가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대조를 강조로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됐으면 이런 는 대조하는 거예요.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식사는 해야지.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는의 기능에 대해서 물은 문제였어요. 보조사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보조사만, 웃지만 한정하는 것이죠. 한정 동그라미. 만, 뿐 이런 건 한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3번에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둬야 대로 그러면 구별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구별. 의미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요.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는 추가할 때 쓰는 보조사예요. 추가하는 거.
그 위에 더함, 바로 추가할 때 쓰는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3번 문제 한자의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제시문의 마지막에 줄 쳐보세요.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악한 교씨는 벌을 받게 됐고 죄가 없는 사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모든 일이 바른 곳으로 되돌아간다. 사필 귀정 되겠습니다. 사필 귀정이잖아요. 만약에 권선징악이 있었으면 권선징악도 답이었겠죠. 권선징악 또는 사필 귀정이 되어야 되겠죠. 네, 4번이 답이고요. 1번의 교원영색은 교활한 말과 얼굴빛, 아처 마부하는 것이고, 이번에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였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3번의 만시지탄은 세월의 흐름을 탄식하는 것이죠. 세월을 늦음을 한탄하는 것,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는 것을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문제였고, 4번 문제 비문학 독해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이라는 말 줄쳐요. 추론. 미루어 알기. 미루어 알기. 지문 내용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은 거예요. 예,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지문의 밑에서 4줄을 줄치세요.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핵심의 근거가 있습니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평한 대우, 이게 포인트였어요.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역시 비문학 독해입니다. 다음 글의 필자가, 글쓴이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 이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5번 문제의 포인트는 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물은 거예요.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제가 지문 특강 시간에 많이 강조했듯이 궁극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핵심적, 결론적, 최종적 이런 뜻이에요. 핵심적, 결론적, 최종적 이게 궁극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를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지. 지엽적인 게 아니야. 말단적인 게 아니라 내용 사실 일치 여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의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이걸 묻는 거야. 문제의 물음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비문학 독해는요. 그래서 4번째 줄 줄쳐요.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 동그라미, 결정적인 단어였어요.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읽으면 문명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했는가 하면 로마는 바로 문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치관, 즉 반성을 가지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로마를 통해서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필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정답을 2번 가야 되는 거예요. 1번 답한 사람들 꽤 많던데 이거는 정말 비문학 독해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문제의 물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위에 4번째 줄만 단순히 보고 4번째 줄에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로마 보라고 하네. 선택지 1번 보니까 로마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일치하네. 이거 답이군. 이렇게 풀면 낚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낸 출제자는 그걸 노리고 낸 거예요. 이거 낚아주세요. 근데 딱 낚인 거라고, 일반 한 사람은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용 일치를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용 일치를 물은 게 아니라 뭘 물은 거라고요?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물은 거예요.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6번 문제 계속되는 비문학 문제입니다. 그러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동그라미 2. 제목, 중심, 화제, 논지, 주제, 얘네들 다 같은 거예요. 결국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가장 핵심적인, 포괄적이고 핵심적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게 그게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제목 되는 거예요. 지문의 두 번째 줄 줄쳐요.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예언가 동그라미,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 동그라미,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시인이 해야 될 역할, 시인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조국이 비운에 빠지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예언가,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거기서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결국 이것은 시인의 맡겨진 임무, 즉 시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2번을 답했어요. 시인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사명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처지, 자신의 처음부터 자신에게 타고난 것, 주어진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타고난 것, 주어진 것, 이런 의미보다는 맡겨진 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이 비운에 빠졌을 때, 통일을 잃었을 때 예언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선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시인이 지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정답이 3번. 7번은 문학 문제인데 제일 쉬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20문제 중에 가장 쉬웠던 문제인데, 현대시가 나왔는데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기억 리얼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요, 채소장수인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시예요. 어머니가 채소장수이셨어요. 기억, 해는 시든지 올해 1번 기억,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다. 예, 맞습니다. 시간의 경과. 니은,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비유가 됐죠. 이번에 니은, 관심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예, 홀로 남겨진 찬밥처럼 방에 홀로 어머니를 기다리는 외로운 상황 맞습니다. 디귿,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3번 디귿,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다. 에이씨, 문제 아주. 우리 공시생들 수준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치? 이거 우리 예원이도 풀 수 있겠다, 이 문제. 이거 여기서 공부하기 싫은 게 왜 나옵니까? 그쵸? 문제 너무 쉽게 퍼주려고 아주 작정을 만들었잖아요, 선택. 이거 틀리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가 계속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신의 그 외로움을, 무료함을 달래는 행위가 되겠어요. 숙제를 한다는 것은.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리얼, 금간장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예, 금이 간 장틈이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8번. 문학 문제입니다. 역시 현대시가 나왔는데 주목.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역시 문학은 뭐가 중요하다? 시가 중요하다. 시문학이 중요하다. 현대시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역시 현대시는 공부를 잘 하고 가야 되겠다. 시문학이 출제 빈도가 높다. 다시 한번 환기하시기 바라고요.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하는 것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어요. 지문 천상병 귀천. 네, 우리 기본서에 제 책에도 있고요. 지문 특상 시간에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다 그러면서 자랑도 많이 했던 그런 시였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연에 이슬의 의미를 물었는데 1년만 좀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때 하늘은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죽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거지.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주목. 여기 보세요. 충분히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새벽빛이 와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 영롱한 이슬이 새벽빛이 와 닿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세계에 왔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슬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사라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사라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기꺼이 하늘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이슬이라는 것은 삶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멋있는 말 있잖아요. 문학 배우다 보면 툭 하면 나오는 네 글자 뭐예요? 삶이 덧없다. 이거 뭐야? 인생무상. 문학을 공부하셨으면 이 네 개 우리 툭 하면 나오는 주제예요. 이 이슬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삶이라는 것이 마치 이슬이, 영롱한 이슬이 새벽빛이 와닿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이 되면 하늘로 돌아가겠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년은 읽을 필요도 없어. 1년만 읽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뜻이 파악이 돼야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셨다. 어머니의 눈물이니까 어머니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아이들의 웃음 같다. 어린아이들의 웃음 같은 나뭇잎이니까 이 반짝이는 나뭇잎은 생명력을 나타내요. 생명력. 어린이들이 활기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3번.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버려요. 인생 주초요. 퍼주는 문제야 이것도 사실은.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인생이 꿈처럼 여겨졌다. 그럼 이 꿈이 바로 뭐예요? 인생 무상이에요.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답이잖아요. 정답이 손들고 서 있어.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4번을 답한 사람들 의외로 있던데 이것도 그 선택지 속에 답이 있어요. 얽매인 삶은 구속이야. 그치? 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구름은 구속이 아닌 삶이니까 뭐야?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뜻이에요. 얽매인 삶보다는 구속 같은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구름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뜻도 있잖아요. 물론 주목. 구름이라는 시어가 다른 시에서는 허무함, 덧없음을 나타낼 때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19에서는 선택지 4번에서는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얽매인 삶하고는 반대되는 뜻이겠지. 긍정적인 의미라는 건 볼 수 있어야지 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덧없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번으로 답이 돼야 되겠죠. 자, 9번 문제 갑시다. 두 한자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의미관계 줄쳐요. 분류상으로는 문법 문제, 단어의 의미관계 문제인데 사실은 한자 문제라고 봐야 돼요. 1번 광정, 확정. 일단 바를 정자는 아시죠? 광자가 바를 광자예요. 바를 광자, 바를 광자, 바를 정자. 바로 잡아 고친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아 고친다는 뜻이에요. 주목.
여기 보세요. 이 단어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에요. 광정. 이거 어디 나오는 거 하면 기미 독립선언서에 나와요. 개선 광정하고 기미 독립선언서에 분명히 광정이란 말 나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요, 광정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확정,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뭐뭐를 확정한다, 법안을 확정한다 이런 얘기 하죠. 클 확자 발을 정자 써서 이것도 바로잡아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둘 다 바로잡아 고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두 의미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비슷한 의미 관계, 그래서 이거는 유의 관계 되겠어요. 비슷한 말의 관계예요. 2번 부상, 함지. 쌤 이거 처음 보는 단어 나왔어요. 웃기지 마세요. 공부 안 해서 그래. 여기 봐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관동별곡에 나와요. 관동별곡에 나옵니다. 관동별곡에 부상지척이란 말 나와요. 그리고 제가 관동별곡 강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상 반대말 함지다 제가 얘기했다고요. 부상은 해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고 함지는 해가 지는 곳이에요. 이게 돌부자 뽕나무 상자를 썼는데 부상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함지는 다 함자 연못 지자를 썼는데 해가 지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2번은 해 뜨고 해 지는 곳이니까 반대말의 관계인 반의 관계가 되겠어요. 3번은 중상. 우리 뭐 중상모략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가운데 중자에 상처 상자를 썼는데 헐뜯어 말하는 거 중상이라 그래요. 비방은 모르는 사람 없겠죠? 비방도 헐뜯어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비슷한 말이에요. 유의 관계. 4번 갈등은 칙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우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 갈등이라고 그래요. 알력이란 말도 제가 누차 많이 강조했던 한자 시간에 삐걱거릴 알자에 술의 력자, 칠력자라고도 해. 알력거리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거. 뭔가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듯이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 충돌하는 것을 우리 알력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이 알력이라는 단어는 또 일상 지문에서도 많이 봤어요. 뭐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긴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유의 관계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와 관동별곡. 우리 뭐 공시생한테는 난코 쓰이지만 꼭 봐야 될 글을 작품이다, 지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했고요. 거기서 나온 단어들이 한자 문제로 나왔습니다. 10번. 10번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화법 문제예요. 화법. 이런 걸 우리 이제 신경향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화 전개상의 특징, 대화 전개상의 특징, 즉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는데 잠깐 주목. 사실은요, 여기 보세요. 이번 시험 보면서 시간 안 부족했어요? 국어? 시간을 안 부족했어요? 괜찮았어요? 수능화되는 거에 대한 뭐 저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뭐 그걸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공식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수능 쪽 방향으로 수능스럽게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좀 고쳐져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돼. 풀이 시간을. 지문 이렇게 많이 주고 말이야. 국어만 푸는 것도 아니고 5과목 뚝 던져주고 100분에 풀으라고 해놓고 영어도 풀어야 되고 국사도 풀어야 되는데 다들 국어 맨 처음 풀 텐데 국어 푸는데 시간 다 잡아먹어. 이 지문 읽는데도 1분 이상씩 걸려야 돼. 그쵸? 지금 근데 지문이 많아졌잖아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지문 출제가 문학 독해 문제가 많으니까 지문이 많아요. 지문 읽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이 길면요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국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 영향을 끼쳐버려. 문제풀이 하는데.
저는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어. 이 강의를 인사혁신처에서 듣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에서 반대되지는 않아. 반대하진 않습니다. 저도 한때 수능을 가르쳤던 강사이기도 한데 수능 문제가 나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 문제가 또 수능을 다 체험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수능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20분 만에 푸냐는 얘기죠. 사실 20분 만에 풀면 안 되죠. 영어 푸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문 읽는 데만 1분 넘게 걸려요. 한 문제 1분 만에 못 풀어요, 이거는요. 그럼 시간 좀 더 줘야 되지. 국어 문제는 한 30분 줘야지, 그러면.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질문 길게 내면요. 이건 어떻게 풉니까?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겁나게 쉬워요. 김 교수와 진행자가 일상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보니까 1번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지문에 딱 중간 정도 줄쳐봐요. 진행자,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줄치고 1번. 이거 선택지 1번 내용이야. 추가 설명 요청했어요. 다음 선택지 2번.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여기까지는 좋아. 끊어.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 X. 그런 게 없어요. 뒤와 같은 게 없습니다. 답은 일단 2번. 3번.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에 지문에 김 교수 대사 첫 번째 거 봐봐요. 줄쳐요.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번호 3번 다세요. 바로 그겁니다. 4번.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밑에서 진행자의 대사 밑에서 두 번째 거 보세요. 줄쳐요.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죠. 번호 4번 다세요. 바로 김 교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확인이 돼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여기서 받을 건 뭐냐? 이 문제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꼭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한국어 능력, 일상적인 교양 능력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 많이 보지 않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수능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전형적인 수능 문제예요. 화법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공시에 나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만 풀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1번 문법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문제 나왔는데 띄어쓰기 문제치고는요 굉장히 쉽게 출제됐어요. 한 가지 항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였죠. 조사는 뭐 한다? 붙여 쓴다. 이거 하나로 끝이야. 그 문제 푸는 데는. 조사는 붙여 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1번. 스승이라기보다는 여기 봐요. 스승이라기보다는 거기 줄쳐요. 스승이라기보다는. 스승 명사예요. 이라기 이거는 스승 이단데 다자리에 락이 들어간 거여서 이게 활용된 거예요. 이다가 이라기로 활용돼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하면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보다는 보다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는도 조사예요. 보조사. 조사 3개 나온 거예요. 조사는 조사끼리 겹쳐 쓰죠. 싹 겹쳐 적어야 돼요. 싹 붙여 적어야 돼요. 2번. 그는 황소같이 일을 했다. 제 책에서 똑같은 선택지야. 한 개 틀려. 제 책은 그냥 소야. 얘는 황소야.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황소같이, 황소 명사의 같이 이거 조사입니다. 이때는 특징을 나타내죠. 황소처럼 일했다는 거죠.
조사해서 항소하고 붙여쓰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기본반 시간에 문법 시간에 얘기했어요. 가치란 말이 조사로 쓰일 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특징을 나타내고 소같이 일했다. 특징 나타내고 두 번째, 시기를 나타낸다. 새벽같이 떠났다. 이땐 조사로 붙여쓰기 해라. 단, 가치가 부사로 쓰일 때 있는데 이때는 함께의 뜻이다. 영어의 with 같은 뜻이다. 함께 일하다. 이런 식으로 함께가 부사로 쓰일 때는 띄어쓰기 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앞에 명사도 있으니까 조사니까 붙여야 돼요. 3번 밥은커녕 이거는 뭐 우리 특강 시간에 은커녕 는커녕 이거 조사라고 제가 누차 많이 강조했고요. 특이한 조사로서 띄어쓰기 수업할 때 무조건 제가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밥 명사 뒤에 은커녕 조사예요. 은커녕 자체가 조사입니다. 붙여야 돼요. 4번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하고에다가 세모 쳐요. 하고가 조사입니다. 이 하고는 접속조사로 쓰일 때 있고 부사 격조사로 쓰일 때 있어요. 격조사로 쓸 때가 있는데 접속조사로 쓰일 때는 뭐 이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집에 가자 하고 이럴 땐 접속조사예요. 에? 성적표하고 회초리하고 가져오너라. 무섭죠. 이럴 때 하고 접속조사예요. 그런데 부사격 조사로 쓰일 때는 비교 또는 동반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비교나 동반의 뜻일 때 부사격 조사로 사용됩니다.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 이때 하고 동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이건 비교가 되겠죠. 비교의 뜻이죠.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조사니까 그것 뒤에 붙였었습니다. 잘 됐죠? 답은 4번이에요. 근데 문제풀이 센스 아닙니까 이거? 출제 낸 사람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1번은 보다 조사가 띄어져 있죠. 2번은 같이 조사가 띄어져 있죠. 3번 커녕 띄어져 있죠. 4번만 하고 붙여져 있죠. 아, 이거 뭐 감으로 와야지. 아, 이거 답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쉬운 문제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다 맞게 해놓고 하나 틀리게 해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이랬으면 차라리 좀 어려운 문제 됐어요. 12번 어휘 문제입니다. 고유어 문제인데 어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주목. 여러분들은 약간 짜릿하지 않았어요? 안가품 우리 요약 그 직전주에 우리 프린트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못 쓰면 큰일 난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우리 요약 400선 번호까지 얘기해드려요? 몇 번인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이거 국가직보기 직전주에 그거 봤었어요. 요약 400선 마지막에 그대로 적중. 1번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예. 이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해무라고 그래. 해무. 안개 무자 쓰는데요. 해미라고도 해요.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해미. 예, 좋아요. 2번 안가품 니은 안가품이 있고 이형 안가품이 있다고 그랬죠. 니은 안가품은 뭐예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죠. 요걸 안 갖다 그랬어요. 반포지효.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게 반포지효죠. 부모에 대한 효와 관련된 거예요. 니은 안가품은요. 이형 안가품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안가품 써야 될 때 안가품 쓰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복수한다 그래서요. 완전히 이상한 것 돼버려요. 직전에 제가 또 우리 요약 400선 프린트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제는
안간이 아니라 복수할 때가 된 거니까 이형 안가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볼성이 아니었다. 그거는 이 단어 우리 강조했어요. 우리 특강 시간에도 볼성사납다, 볼상사납다. 표기 어떤 게 맞죠? 볼성사납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볼성이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맞습니다. 4번은 인정합니다. 완전 처음 봤을 거예요. 4번은 완전 생소한 거였어요. 상고대 그러면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그거를 상고대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 생소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 고유어 문제였어요. 13번 표준어 문제. 표준어 아닌 것은 1번 콧망울 주모.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알맹이 국어 책에. 페이지까지 알려줄까요? 365페이지 교재 1권에. 그리고 우리 어휘 테스트 쪽지 시험, 표준어 맞춤법 쪽지 시험 볼 때도 문제로 나오고요. 예? 코 방울이죠. 코 방울입니다. 이게 근데 왜 헷갈리냐? 눈 망울 때문에 그래요. 눈은 망울이에요. 눈 동자에 눈망울이에요. 눈망울에 비친다. 눈망울인데 코앞에 여기 뾰족한 자리 콧방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콧망울이 아니라 콧방울이라고요. 1번이 잘못된 거예요. 2번 눈초리. 이거는 2011년 8월 달에 추가된 표준에 있었죠. 눈초리 그리고 눈꼬리. 그렇죠? 눈초리, 눈꼬리 추가 표준된 거고 맞고요. 3번 귓밥. 네, 이것도 우리 문법 특강할 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이쪽 귀 뒤쪽에 여기를 귓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또는 귓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귓밥이 나왔어요. 귓불과 같은 거죠. 여기 도둑한 부분 귓불, 귓밥. 귓밥이 나왔습니다. 등산을 하고 나니 장단지가 땡긴다. 예, 장단지죠. 장단지 아니라 장단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365쪽에 표준어 정리된 거에 다 나옵니다. 13번 안 틀렸죠? 14번 문학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주목. 예, 이것도 제가 고전 산문에서 설문학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설, 슬견설, 주홍설, 참화설 이런 설문학들이 잘 나와요. 이유는 한 가지. 이것들이 잘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지문이 짧으니까. 공시에 최적화된 지문이에요. 이렇게 다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옳지 않은 거 물었어요. 이 지문의 내용이 7번째 줄 줄쳐요.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어떤 게 낫다고요? 흐려진 거울, 흐린 거울이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맑은 거울이 나오고 흐린 거울이 나와요. 지문에. 맑은 거울이라는 것은 결백한 태도예요. 원칙이 되겠고 흐린 거울이라는 것은 현실 수용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가 되겠어요. 일단 요거 의미 파악돼야 되겠고 두 번째 한 개 더. 거울이라는 것이 거울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지만 이 거울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지문의 교훈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처음부터 다 착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린 거울처럼 흐려진 거예요. 결점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며 유연하게 사는 처세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사는 처세 철학.
1번.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예. 맑은 거울이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2번.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맑은 거울은 결백한 태도의 원칙, 흐린 거울은 현실 수용의 처세. 3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정치 현실에서는 맑은 거울 취하기가 어려우므로 흐린 거울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4번.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맑은 거울을 취하는 태도인데 이 거사는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흐린 거울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거울은 맑고 깨끗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흐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점이 있더라도 이해하며 유연하게 사는 처세 철학을 지니자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장문 문제입니다. 고쳐쓰기 적절성을 묻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대요. 기억부터 보면 접속어가 따라서가 나왔는데 따라서는 흔히 인과관계의 접속어예요. 앞뒤가 인과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인과관계가 아니라 앞뒤가 상반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문맥이.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바꿔야 되겠어요. 기억은. 리어는 속담이 나오는데 떡 먹은 입 쓰러치듯 했다. 이 말은 떡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쓸어내며 시치미를 뗐다는 뜻인데 속담의 의미가 부적절해요. 그래서 임시방편의 뜻을 지니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선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맞고요. 디귿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언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거잖아요. 욕하거나 경언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봐요. 물론 여기서 경언이란 뜻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경언이란 말은 공경할 경자에 멀 원자를 써서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공경할 경자에 멀 원자 써서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에 거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등적인 연결음이야. 거나. 그러면 이게 이 거나가 대등적인 연결음이라고. 그러면 여기 구조랑 이 뒤에 구조랑 여기랑 여기의 구조가 서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대등해야 돼요. 어법 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와가 같은 거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고나 와 같은 게 많았는데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고, 며, 나, 거나, 든지 이런 거 다 대등적인 연결음이니까 대등해야 돼. 여기가 그러면 뭔가 하면 욕하다예요. 욕하다라고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하는가 하면 경언하다가 돼야 돼.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언하다가 아니라 뭐야? 경언되다가 됐어요. 되다는 뭐예요? 이거는 피동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 뒤를 고쳐야 되겠지. 앞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를 경언하다로 고치니까 해서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거랑 대등 구조가 맞는다 이런 얘기야. 이게 욕하다니까 이것도 경언하다가 돼야 돼. 하여는 해니까 경언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 대등구조, 병렬구조. 피동은 아니지. 그래서 경언해서는 또는 경언시해서는 이렇게도 상관없고요. 경언을 사서는 사기는 뭘 사? 말이 안 되지. 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리얼은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문맥에 맞지 않아. 전체적인 통일성이 어긋나서 삭제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 내용이 양극화 현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말하고 있는데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방안을 얘기했으니까 통일성에 위반됐어요. 16번 문법 문제입니다. 안긴 문장이 밑줄, 안긴 문장 밑줄, 절을 얘기하는 거죠. 절.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주성분 밑줄.
주성분에 뭐뭐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4개 있죠? 예. 문장의 짜임 제가 거의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주어, 서술어. 교정이 넓다 가로쳐요. 서술절이에요. 서술절 아는 문장이에요. 서술절 아는 문장. 서술절은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서술어예요. 서술절은 서술어예요. 2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 대했다. 비가 오기 가로쳐요. 명사절이죠? 다자리에 기 들어가서 명사절 됐는데 주목 여기 봐. 고기 들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하나가 출제돼 버렸어요. 절 가운데 명사절 아는 문장은 유일하게 뒤에 뭐가 붙는다 그러는가 하면 격조사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절은 뒤에 붙은 격조사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돼. 비가 오기 다음에 뭐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어. 세모쳐요. 늘은 목적격 조사 을늘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문장 성분이? 목적어. 이거 목적어 되는 거예요. 3번. 아이들이 놀다 간 가로쳐요. 아이들이 놀다 간 가로쳐요. 다자리에 니은 들어왔으니까. 이거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에요. 관형절. 주목. 여기 보세요. 관형절은 문장 성분이 뭐예요? 관형절은 관형어예요. 부사절은 뭐예요? 부사절은 부사어예요. 서술절은 뭐예요? 서술어예요. 명사절은 뭐예요? 격조사에 따라 달라지고. 딱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관형절은 관형어다. 이거 한마디만 알았으면 이거 답이에요. 왜? 관형어는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성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답은 나왔어. 이미 3번이야. 4번 제가 질문할게요. 4번 참 잘 냈어. 굉장히 어려운 예문 하나 냈어요. 사실은 4번에. 4번은 무슨 절일까요? 질문한 거예요, 제가. 자, 대하가 어디로 튈지 가르쳐요. 주목. 제 책에 알맹이 국어 기본서에 또는 우리 기본반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명사절 가운데서 일부 의문형 종결음이 일부 의문형 종결음이로 완결된 형태가 그대로 뭐가 되기도 한다? 명사절이 되기도 한다. 느냐, 는가, 니은지, 리을지 이런 것들 일부 의문형 종결음이가 완결된 형태로 명사절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격조사 와요. 뒤에 바로 여기에 격조사가 붙어 요 붙는 격조사에 따라 이 명사절이 또 문장 성분이 결정돼요. 지금 거기 보면 대하가 어디로 튈지 대하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봐요. 대하가 어디로 튀다. 원래 이 문장이죠? 튀다에 뭐 붙은 거예요? 의문형 종결음이 리얼지 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명사절. 뒤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뭔가 빠져있네. 여기에 뭐가 빠졌지? 격조사? 뭐뭐를 모르다요. 를 빠졌어요. 틀지를 모른다요. 를 삽입하세요. 격조사 를이 빠졌다고요. 목적 격조사는 이렇게 생략도 되잖아요. 늘이 빠져있으니까 요 명사절인데 이게 지금 뭐 구실을 해요? 그럼 문장 성분이 뭐예요 이거? 목적어. 늘이 빠져있어서 그래. 답의 3번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문법 공부 조금만 했으면 이거 3번 답은 가야 돼. 전 이 문제 틀렸어요. 이거면 정말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이고 관형절이 관형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4번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사실. 이게 바로 명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목적어가 돼요. 격조사 럴이 생략돼서 있어서 그래요. 여기 명사절이에요. 목적어가 됐어요. 아시겠죠? 17번 한자 문제입니다. 표기 구별 문제예요. 근데 이거 주목.
제가 너무나 많이 써줬어요. 간섭할 때 간자가 방패간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써줬던 거예요. 그게 나와버렸어요. 사이간자 아니고 방패간자입니다. 너무나 많이 써줬던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어휘 테스트 쪽지 시험 볼 때도 맨 첫 번째 문제예요. 도금 문제 시험 볼 때 간섭 첫 번째 시험에 항상 냈어요. 제가 그대로 적중이에요. 1번 사주에 하여금 사자에 부추길 주자. 우리 교재 167번에 나와요. 도금 490선에 부추길 주자예요. 부추길 주자. 사주하다 할 때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거는 결의 족자예요. 여기 앞에 입구자 붙었어요. 이게 부추길 주자가 되는 거예요. 부추길 주자가 되고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칠판에 적어줘요. 사주하다 할 때 주자가 부추길 주자다. 틀 이유 없고. 2번 간섭. 예,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간자가 사이간자 아니잖아요. 문문자 안에 날일자 들어가는 건 사이간자. 이건 인간 할 때 그 간자예요. 사이간자. 방패간자가 돼야 되지. 섭자는 건널섭자잖아요. 건널섭자. 건널섭. 그건 맞아요. 디귿. 결함. 이지러질 결자에 빠질 함자 써서 결함 됐고요. 척결도 뭐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발을 척자에 도려낼 결자잖아요. 발을 척자에 도려낼 결자. 척결. 네. 답은 2번. 주목.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참 힘들겠지만 이번 뭐 국회의원 선거 때 더민주당이 내세운 그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기서 제가 약간 힌트를 얻어서 문제는 한자다. 아시겠죠? 지금 흐름이 그래요. 이미 조짐이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아. 작년도 지방직구급부터 한자 3문제씩 나오는데 한자 성어만 나온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과거에는 한 2년, 3년간 한자 성어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자 표기나 도금 문제는 7급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표기나 도금 문제는 가급적 지양했어요. 한 2년간 안 나와서. 7급 학생들만 따로 수업했어요. 별도로. 근데 작년부터 달라졌어요. 이제는 흐름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한자가 좀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7급, 9급 구별 없이 나와요. 표기 문제, 도금 문제 나오고 그게 합격 점수의 대세를 갈라요. 난도 조절이 이루어져요. 작년도 지방직 9급 한자 3문제, 역시 표기 문제 나왔고 올해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직 9급 한자 3문제, 경찰직 1차 한자 사실상 4문제, 이번에 국가직 표면적으로는 2문제인데 이번에도 4문제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표기 문제도 나왔어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지방직 볼 때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한자 하고 갑시다. 후회하지 않게끔. 수험장에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2달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2가지 느끼셔야 돼요. 2가지. 첫째, 역시 기본서를 잘 보자. 기본서처럼 좋은 책이 없어요. 기본서는 공시생의 교과서예요. 기본서 속에 다 있습니다. 왜? 어느 선생님든지 기본서 만들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올인을 해서 만들어요. 많은 연구를 하고 신경 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 기본서를 벗어나서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2번째, 역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거 느끼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나와요. 나온다고요.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자도 늦었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다 챙겨서 마지막 날까지 한자 보고 가기. 알겠죠? 예, 챙기시고 가야 돼요. 한자 그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될 수도 있어.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시험에서는요, 결국 한자로 실력이 좌우돼요. 한자 다 맞았느냐, 한자 다 틀렸느냐, 한자 한 개 맞았느냐, 한 개 두 개 맞았느냐, 그 싸움이야.
그걸로 90점이냐, 95점이냐, 80점이냐, 70점이냐, 60점이냐 나온다고요. 18번 가겠어요. 문학 문제인데 다음 글이 독자에게 줄쳐요.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 난 하나도 안 웃기던데 문제 낸 사람 웃기나 봐.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주목.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문학의 표현 방식을 물은 건데 이런 것을 언어 유희라 그래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장난치는 건데 언어 유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자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언어 유희하는 방식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 하면 보세요.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지문에 한 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자 줄쳐요. 박은 진드기의 머리.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라고 부르려 한다. 몰두 줄쳐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해설해 볼게요. 100번 양보해서 몰자는 모른다고 칩시다. 두자는 알죠? 무슨 두자?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라고요. 근데 여기 봐요. 주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두, 뭐에 몰두하다, 공부에 몰두하다, 어떤 뜻을 써요? 집중하다예요. 온 힘을 기울이다, 집중하다의 뜻이잖아요. 몰두의 한자 자체가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 몰자가 빠질 몰자예요. 머리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진드기의 머리가 박힌 거죠.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단어에 쓰이는 의미 대신에 보통 몰두라는 뜻은 집중하다 이 뜻인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진드기의 머리가 박힌 거 빠진 걸로 보고 몰두란 단어를 생각나서 부르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야. 말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긴데. 사실 이 문제는 문학 문제이지만 문학 문제는 그냥 지문이 문학 지문이라는 얘기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한자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몰자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었거든. 빠질 몰자라는 걸 알았으면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 머리 두자 정도는 알았어야 됐고 그 머리에 빠진 머리가 빠지다? 그러면 진드기가 박히다? 그래서 박힌 진드기 보고 빠진 몰두를 생각했구나. 근데 몰두는 집중하다 이 뜻이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 대신에 글자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여서 언어 유희를 나타낸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답 4번. 19번. 문학 문제입니다. 소설이죠. 염상섭의 만세전입니다.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점 문제예요. 시점 문제. 시점 문제이기 때문에 시점 파악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목. 여기 봐요. 시점 문제에서는 일단 지문에 나라는 말이 있냐 없냐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가 있으면 일단 몇 인칭? 1인칭. 나란 말이 없고 그냥 인물의 이름이나 그녀, 그대 이런 말 나오면 3인칭이에요. 나라는 말 있죠? 중략 다음에도 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 이제 그거 판단하면 되는데 보니까 나가 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문의 시점이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럼 1번. 작품 밖에 전제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했다. 이건 전제적 작가 시점이에요. 2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했다. 1인칭 관찰자. 답이에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했다. 이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4번은 이도 저도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 제가 참 보람 느꼈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수업했고요. 저 혼자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혼자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짜릿했어요. 니은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가 주창한 대화의 경륜의 협력의 원리 4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세요. 주목. 사실은 이게 수능 화법 파트에서는 2번이나 출제됐어요. 수능에. 그리고 고등학생들 화법 교과서에는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신교육과정, 그러니까 개정 7차 교육과정, 2011년 이후 합법교과서에 새로 수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에 군무원 9급에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군무원 시험이 비공개 직종이다 보니까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올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어딘지 나올 것이다. 국가직이 제일 가능성 높을 걸로 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마지막 문제에 딱 꽂혀버렸어요. 위에 보기 제시문 안 주고 문제 냈으면 더 어려운 문제 될 뻔했는데 위에 또 보기 제시문을 친절하게 다 줘서 그렇게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위에 있는 설명대로 확인하면 됐거든. 기억. 체중이 얼마나 되니를 물었는데 55kg입니다만 대답하면 될 텐데 그 뒤에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별로 불필요한 내용을 과다하게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경륜을 위반한 거예요. 양의 경륜을.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 100m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거짓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지뢰 경륜을 위배했고요. 그 다음에 형이 17살이고 저는 15살이지요. 너 몇 살인지만 물었는데 형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버한 거예요. 양의 경륜을 위배한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이거는 태도의 경륜을 위배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요 문제 유형 잘 봐둡시다. 국가직의 신호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경률들 있죠. 이 대하의 경률 주목. 여기 봐요. 그 대하의 경률 있는데요. 이게 협력의 원리. 그거 4가지 경률 지금 있는 거 그거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알아드릴게요. 공손성의 원리예요. 공손성의 원리 이것도 5가지 경률이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은 다룰 거예요. 문제로 비문학 할 때 화법에서 이거 다 다룹니다. 문제로 다 다룰 거니까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국가직의 신호탄으로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험에서도 이거 나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밑에 거 나올 것 같아. 이제는 어쨌든 나올 거로 제가 예상을 하니까 제 말 믿고 공부하세요. 우리 알맹이 국어 책에 있어요. 화법 파트 찾으시면 4-2단원에 화법 단원에 보시면 저 경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16 국가직 9급 문제 해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